그래서 이로코이라는 이런 인디안족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인디안을 옹호한 사람이 인디안이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거 핵심이 뭐냐면 이로코족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는 남성이 축출돼서 장가를 갔는데 부계 사회에서는 여성이 추출되면서 시집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냥 했고 그게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 이거 한번 전부 다 읽어봅시다. 자, 연결 응, 여기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은 자본주의 생산량 이전에 공무원제와 노예제가 있었듯이 간혼가족이 일부 일처제와 국권제 이전에 부문과 모든 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즉 가족제도 역시 선유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참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엥겔스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에선 남녀의 결혼을 신고한 게 애정만으로 맺어질 것이며 그때 진정한 양성의 선택이 실현됩니다. 또한 엥겔스는 이 책을 통해 국가는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시족들의 투쟁과 통합을 통해 내적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강의 10시까지. 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역사적인 산물이 있다. 따라서 그 역사적 조건과 유독지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사라집니다. 엥겔스에 따르면 생산자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 즉 아소시아 시용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생산을 조직하는 사회는 더 이상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딴 건 다 필요 없어. 핵심은 이거야. 이게 요지가 뭐냐 그랬을 때 막스가 자본가들은 어때?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할 거라잖아.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하지 않다고 막스가 주장했잖아. 망할 거라고 말한 거잖아. 똑같이 사유재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폐지할 수 있다. 국가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폐지할 수 있다. 부르주아 가족제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국가죠. 국가라는 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면서 국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 지배 도구가 국가라는 것. 그래서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계사회와 대우원. 대우원이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인데. 대우원. 특정한 배우자가 있는 거. 특정한 배우자가 있는 거. 그럼 특정한 배우자가 없는 혼인은 뭐야, 그러면? 단오날에 탑돌이. 단오날에 탑돌이를 해서 임신을 하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단오날에 탑돌이를 해가지고 외간 남자, 모르는 남자죠? 그죠? 모르는 남자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돌아서 애를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거야. 이게 이제 좋죠?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왜 좋아? 자기 가족, 부족이나 시족이 영향을 안 받잖아. 그러면서 애를 키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우리 저런 거 영화에서 봤을 거 아마. 아마존에 봤지, 아마존.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버려? 아마존 사회에서. 영화 안 봤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강물에 던져버린다잖아. 그거 여자들만 사는 사회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남자를 임신해서 자식을 낳아서 재생산하는 거야. 이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같은 시족 내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인데 이제 대우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이 정해진 게 대우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재생산을 해요? 남자가 없으면? 그렇지. 딸은 부족이지. 아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 중국에는 아직도 그런 데 있대. 찾아봐봐요. 중국 부족에 지금 나도 들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중국에는 어떤 마을이 있냐면 이 마을은 당연히 이 마을도 시족사회죠. 그죠? 싸운데 이 마을에 관광을 가잖아. 관광을 가면 특히 남자죠. 남자는 반드시 그 동네 여자하고 잠을 자야 된대. 너무
너무 좋겠는데? 응. 꼭 가봐야겠어. 왜냐면은 그 동네가 시족사회인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 외간 남자가 필요한 거잖아. 널리 알려야겠다. 그래서 관광을 가면 그 남자는 반드시 그 동네 마을 여자하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야, 하룻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족이 재생산하는 거지.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어디 흔적이. 시족이 정확히 알려줘요. 주소를. 지금 끝나고 나서 찾아봐봐. 진짜 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중국에. 중국을 수업 시간 떠왔는데 없어? 나를 모르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 이씨. 그럼 딱 1분, 내 말이 거짓말 같으니까 딱 1분만 내가 찾아볼게. 네. 그게 왜 없어? 무슨 알려줘. 엄청 좋아해야 될 텐데. 정신. 중국, 그죠? 외부 남자, 그죠? 하룻밤, 그죠? 응? 관광객, 안 봤는데? 오지마을. 이거 치면 나오지, 왜 안 나와? 오지마을. 결혼 풍습. 찾아왔는데? 없어졌나? 며칠 사이. 왜 없어요? 눈이 번쩍일 텐데. 일분만 딱, 1분 동안 못 찾은 거라. 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중국 소수민족의 이거? 그런 풍습. 아니야, 이거. 하도 되지 않아. 됐어.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줄게. 어쨌든, 진짜 내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 풍습이야, 풍습. 자, 이거 아직 안 읽었죠, 이거? 읽었나? 안 되겠어. 읽어. 이거? 응.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조폐원이 기본이었다. 이 경우 남녀가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한쪽이 자신의 혈족을 떠나 다른 혈족으로 가서 살아야 했다. 처음에는 남성이 배출되었으며 나중에 여성이 배출되었다. 이 단계에서 특정인과 특정인의 성적 가족적 결합이라는 혼인제도가 처음으로 대우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류학적 의미에서 가족제도는 특정 남녀의 부부 및 그 자녀의 구성, 그리고 이것을 재산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남녀의 결합이다. 원시사회에서 가족의 형성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은 근친상간의 금지, 노동력의 확보, 사회재산의 보호 등이다. 여기 이런 시대에 무슨 사랑이 있었겠어? 생각을 해봐. 이런 시대에 무슨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은 자율적으로 같은 시족사회에 동son 동공 간의 사랑은 생길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 부족에서, 그죠?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결혼제도에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탑돌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거 있었대. 아까 말이죠? 이씨 자매들, 미팅하는 거야, 이씨 자매들. 무슨 말 알겠죠? 김씨 자매들, 김씨 아들들. 이렇게 미팅해서 집단 미팅. 그죠? 집단 미팅해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든 사람 찾는 건 있겠죠. 그죠? 이런 건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애틋한 그러한 결혼제도, 그것도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야. 그것도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지. 바로 이런 게 중요했다는 거. 근친상간 금지, 노동력의 확보, 사회재산의 보호. 노동력 확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탑돌이를 하지 않고 이제는 결혼을 했다는 거죠. 혼인제도. 자, 그 다음. 혼인제도는
보통 군원, 조계원, 배우원, 남성의 장가, 여성의 시집,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가부제, 일부 일처제 등의 순서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인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직도 일부 일처제가 아닌 사회도 있고 여러 개의 혼인제도가 공존한 경우도 있고 초기의 가족관계에서 혼인제도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적 접촉이 있었고 혈연은 어머니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이것을 모건과 엥겔스는 군혼제도라고 하는데 동물처럼 혼인제도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제도를 찾는데 이 군혼이 엥겔스 모건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성적 겹촉이 탑돌이? 그렇지. 그거는 혼인제도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혼인제도의 군혼은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자매, 그죠? 자매들과 다른 성의 형제들, 그죠? 이게 군혼제도야,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군혼제도라고. 이거 대우혼이 아니죠, 여기서는. 군혼인데 대우혼이 아니야, 대우혼이 아니다. 비로소 대우혼은 조교원, 한 명이 가능, 한 명, 한 명이 이씨 딸이, 혹은 이씨 아들이 박씨 딸이나 박씨 아들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야. 이게 대우원. 그 다음에, 남자를 보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그랬죠. 우리 다 성인이니까. 남자들이 밝히잖아. 그죠? 사춘기가 되면은. 본능이죠, 본능. 자기 유전자를 번식하기 위한. 그래서 남자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재산이 생기니까, 특히 땅, 경작, 대규모 목축은 남자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남기기 위하려면 자기 아들한테 남기려면 아들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딸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남자들이 밝혀요? 응? 실제로 남자들이 밝혀? 당연하지. 여자들만 밝혀요? 그거는 여자들도 밝히는데,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통상적인 걸로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밝히지. 남자들은 불특정 여성하고 성관계를 할 수가 있어. 걔들 보면은 다 그러잖아. 똑똑하잖아. 다 비슷하잖아. 남자들의 특징이야.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남성이라는 성 자체가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욕망.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유행위도 하고 다 하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일부 다처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일처제로 바뀌었다는 거고. 근데,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발전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안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계사회가 있었던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야, 늦게까지도.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혼인제도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군혼제도를 이 불특정 다수인과 성적 접촉을 하는 걸 군혼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혼이라고 한다면 어떤 혼인제도인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집단적인 관계죠. 이씨 부족과 김씨 부족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결혼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결혼식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 이틀 미팅을 하겠지, 잔치를 벌이겠죠? 단오날에 잔치를 해가지고, 이제 눈이 맞으면은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짝 맞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결혼시킨단 말이야. 이게 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만 극진상가는 동물의 집단에서 보듯이 우두머리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공격적인 성습관 수것은 집단에서 추방되었다. 즉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성도가 허용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동물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친상간의 관습을 소개하고 있으나 동물들의 가족관계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늘날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야수들도 육아는 보통 어미 암컷이 담당하고 다른 암컷들이 도와준다. 수컷이 성숙하면 어미를 포함하여 무리 암컷들과 교미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성숙한 수컷은 우두머리 수컷이 되지 않는 한 무리에서 추방된다. 추방된 수컷은 다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든지 우두머리의 묵인 아래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 결국 무리에는 자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모계 활동의 수컷과 외부에서 들어온 수컷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도
모든 수컷에 대한 모든 암컷의 교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뭐 원시시대에는 막 그 사정없이 뭐 아무런 부작위적으로 이렇게 그런 군원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동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죠?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이 애외로 남아있는 거다. 이런 거. 어떤 데 있냐면은 노동력이 아주 부족한 사회. 에스키모 같은 데 있겠죠. 에스키모. 그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는데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집에 뺏기면 안 되는 거야. 노동력이니까. 그죠? 형이 죽어가지고 형수가 뭐가 됐어? 형수가 이제 독신녀가 됐잖아. 근데 이 형수가 저 다른 마을 남자랑 결혼해서 이 형수가 떠나버리면 안 되죠? 노동력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외적인 근친상간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외적으로. 근친상간,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 근친상간이라는 게 제일 목적은 생물학적 이유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그죠? 정치적 이런 이유라는 거야. 왜 어떻게 알고 있어? 바로 왕족들이죠. 왕족들은 근친상간 하잖아. 이 새끼들은 왜 하냐 이거야. 자기네 권력과 재력,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근친상간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네로는 뭐 엄마하고도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엄마하고 왜 결혼해? 엄마가 왜 결혼했을까? 네로가. 엄마가 엄청난 저거잖아. 엄마가 왕후잖아, 왕후. 엄청난 권력가잖아.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결혼하면 그 권력이 어떻겠어? 엄청나겠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권력을 위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네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사회의 수준이 낮을 때는 생물학적인 것들이 결정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이 결정을 한다. 이건 뭐 아까 다 얘기한 거니까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모건의 주장대로 근친상간을 허용한 혈족들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점차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처럼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공동체는 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이었기 때문에 혈족 내 혼인을 방치할 경우 혈족의 인계질서가 혼란에 처하고 기형아가 출산할 유례가 높았다. 근친상간의 금지는 인간의 경우 지배 질서의 유지를 하는 목적이 추가되었다. 이를테면 모자지간의 근친상간으로 나온 자식은 공동체 내 촌수의 이계질서를 혼란에 빠뜨린다. 반대로 영국공 한국 등 지배계급은 자신의 특권을 혈족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근친상간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시 공동체에서 여성은 전부 모계혈통이었을 것이고 남성은 잔류에 성공한 모계혈통과 외부의 유입자였을 것이다. 잔류에 성공한 모계혈통의 남성은 유력자로서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 신부를 외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약탈하였을 것이다. 이 촌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촌수가. 이 촌수. 생각을 해봐. 자,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란 말이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남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왕초겠죠. 할아버지가 왕초야. 근데 이 손녀가 많겠죠.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손녀가 한 30명 돼. 근데 이 손녀 중에 한 명이 아주 수악한 년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를 꼬셔가지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게 되면 이 손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아버지가 이 손녀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촌수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촌수가 완전히 파괴되죠. 가족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지. 그래 절대 있어서는 되는 일 아니지. 이러면 그 사회가 망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촌수가 중요하잖아. 촌수. 이게 위계 질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 사회, 특히 시족 사회에서는 어때? 촌수.
가봉요? 가보야 뭐야? 족보? 좋고. 족보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죠? 족보 엄청 짜이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족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근데 도시에서는 어때? 이런 게 필요하겠어? 도시에서는 불필요하죠.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도시에서. 그래서 우리도 동성동본 있었잖아. 동성동본 결혼금지. 동성동본 결혼금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폐지됐죠? 예. 지금 8촌까지 가능하나? 근데 논쟁이 되고 있어. 유전학적으로 이제 동성동본이라도 먼 거라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몇 촌까지를 이게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논쟁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가까운 사촌끼리도 결혼을 갖다가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를 하고,